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은정입니다. 네, 날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제 비가 많이 온 곳도 있고 서울도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고 그 중에서도 갑상선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질환을 많이 이제 문의하러 오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제가 요새 하고 있는 일은 갑상선 결절을 조직 검사, 세친 검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요 비욘디에서도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진단을 하고 뭐 이게 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조직 검사, 세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으시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검사 이거 해야 돼서 왔는데 많이 아픈가요? 막 되게 뭐랄까 묻기는 조금 애기 같은 질문일 수도 있어서 잘 못 물어보시지만 정말로 궁금해하시고 많이 정말 다급하게 물어보세요. 이제 제가 곧 검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잠깐만요, 막 많이 아픈가요? 막 잠깐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갑상선 조직 검사 또는 세친 검사 혹은 생검 이런 것이 많이 아픈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갑상선 결절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의 자체가 만져지거나 아니면 갑상선 초음파상에서 주변의 정상 조직과 구별이 되는 병변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만져져서 와도 영상학적으로 이상이 없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커져서 만져지는 거라면 그건 결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보통은 요새 검진에서 많이 이제 초음파상으로 결절을 진단받고 추가 검사 해봐라 내지는 전문의를 만나봐라 해서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절을 이제 추가로 검사를 해보라고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혹이 발견이 되면 그 혹이 딱딱한 그 솔리드 고형 성분인지 아니면 물이 들어있는 낭성 물혹 성분인지를 크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물혹 성분이 든 혹을 우리가 낭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고형 성분이 많은 혹은 그냥 이제 결절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니면 고형 성분의 결절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게 섞인 혹, 믹스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섞여 있는데 고형 성분이 더 많으면 주된 성분이 고형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섞여 있는데 이제 물 성분이 더 많으면 주된 성분이 물인 낭성 결절이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는 고형 성분이 있는 결절이 좋지 않다기보다는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고형 성분의 결절 같은 경우에는 암이 의심되면은 뭐 1cm보다 작을 때도 조직 검사, 세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세친 검사, 조직 검사를 하는 기준은 1cm 정도로 잡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들어와 주신 분, 영숙님, 그 다음에 후리지아님, 그리고 고래밤님, 요렇게,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먼저 고래밤님께서 갑상선 조직 검사하면 목을 절개해서 하나요? 아니면 입안으로 들어가서 절개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갑상선 결절이 진단이 되면 이게 암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가장 궁금하겠죠. 그럼 그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가 똑같죠. 위에도 뭐가 있으면 위 조직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떨지 봐야 되겠다. 간도 조직 검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조직 검사라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하면 그 덩어리가 있는 것, 덩어리를 우리가 의학 용어로 종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종양에서 일부 조직을 떼서 그걸 통해 전체를 가늠해 보는 거죠.
만약에 이 종양이 안 좋은 덩어리라면 떼낸 조직에 또 안 좋은 세포가 섞여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혹을, 전체 혹을 다 띄어서 볼 수는 없고, 다 띄어보려면 수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병인지를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조직 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대장, 위도 뭐 이렇게 뭐 조직 검사하고 뭐 결과를 뭐 봤더니 뭐 위 궤양이다 뭐 이렇게 받으신 경우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항상 이루어지는 건데, 이제 갑상선 조직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이 위치하는 것이 목이거든요. 갑상선은 보통 우리가 남자들 나비넥타이를 매는 그 위치에 존재를 한다라고 봐요. 근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목에서 조직을 해야 되는 거고, 목에 바늘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두려운 경험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번 갑상선 목에 조직 검사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일생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래서 많이 무서워들 하시는데요. 결론은 무서워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런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제일 처음 아기 때 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시거나 하면 아기를 데리고 병원을 가면 피 검사를 하거나 뭐 엉덩이 주사를 맞거나 예방 접종을 할 때 뭐 처음부터 의연히 잘 맞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애는 뭐 이제 도망가고 아니면 자지러지게 뭐 울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울고 막 이런 애들이 있죠. 그 이유는 걔네는 이게 처음이니까, 내지는 기억에 잘 안 나고, 어떤 경우는 대부분은 처음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뭐 죽을지 모르겠다, 내지는 이거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이런 공포심이 통증보다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여러분이 뭐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코로나 백신을 맞든지 무슨 다른 백신을 맞으러 갈 때 싫지만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거나 막 뭐 넘어가게 식은땀을 흘리게 울지는 잘 않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경험이 쌓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30, 40을 넘어가면서 주사를, 예방접종이라는 거를 많게는 뭐 10번 정도 넘게 맞았을 거고, 이 통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냥 참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갔더니 엉덩이 주사 하나 맞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주사 맞기 전에 간호사님한테 막 간호사님께 너무 절절한 눈빛으로 많이 아픈가요? 막 이거 괜찮은가요? 저 오늘 뭐 될까요? 뭐 이거 마취 안 해주시나요? 이거 말 제일 많이 하세요. 마취 안 해주시나요? 막 그러시죠. 근데 엉덩이 주사 맞을 때 마취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 번에 끝나기 때문이고, 마취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가끔 마취를 해주시는 분이 있긴 하던데. 그래서 요는 갑상선이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게 목이고, 목에 누군가 바늘을 꽂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그 바늘 자체는 우리 엉덩이 주사할 때 쓰는 바늘과 동일한 바늘이에요. 아주 똑같은 주사기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취도 제가 볼 땐 필요가 없고, 뭐 따끔하지만 뭐 참을만 할 통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무서운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조직 검사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끔 조직 검사라 그러면은 보통 좀 큰 바늘로 조직을 얻는 거를 보통 조직 검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보통 세친 검사라고 많이 하죠. 근데 그 세친 검사라는 건 가는 바늘이란 뜻이에요. 가늘 세자 뭐 한자로 그렇고, 침은 침이니까. 그래서 가는 바늘로 하는 검사다. 그 가는 바늘이 바로 어느 정도냐면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쓰는 바늘과 거의가 아니고 그냥 같은 바늘이다, 같은 정도의 굵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세침 검사를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요 사진에 보이시는 요런 모양이 돼요. 세포의 무더기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세침 흡입 세포 검사라고 하는 거예요.
갑상선에 있는 조직을 잘게 이렇게 찔러서 어떻게 보면은 잘게 으깨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세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모양을 통해서 전체를 가늠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갑상선 세침 흡입 검사라고 하고, 이거를 보통 저는 진단의 95% 이상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진단적으로 아주 훌륭한 검사예요. 이것만으로도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여포 종양이라고 하는 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 세침 검사에서 조금 애매하게 나오거나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더 많은 조직을 얻으면 도움이 진단에 좀 더 확신이 들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중심생검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 중심생검을 하는 거는 이제 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조직이 얻어져요. 조금 다르죠? 요 왼쪽 거랑 요 오른쪽 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왼쪽 거는 세포 무더기예요. 세포. 그거밖에 없고 오른쪽은 조직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조직을 얻어내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의 검사가 있고, 뭐 요약을 하자면 갑상선 세침 흡입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먼저 세침 흡입 검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검사를 하실 거예요. 이 결절에 대해서 1차 검사를 보통 세침 검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찌르는 경우는 잘 없죠. 거의 없죠. 그냥 요새는 초음파를 보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세포를 얻어야겠다라는 걸 정확히 타겟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 초음파 그걸 유도하라 그래요. 유도하에, 그러니까 가이딩으로 쓰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왼손에는 초음파를 들고 있고 오른손엔 주사기를 들고서 이제 왼손으로 정확하게 조직 검사할 곳을 가이딩, 이게 딱 포커싱을 한 다음에 오른손으로 이제 조직을 얻는 거죠.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왼손잡이면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아유 뭐 자기가 뭐 자기 뭐 성향에 따라 뭐 하여튼 왼손으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세포를 얻으면은 그 세포를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액체 통에다가 넣어서 그 세포를 이제 쭉 주사기에서 다시 옮기죠. 그 용기로 옮기고 그걸 세포 처리를 해서 그걸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은 세포 무더기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암세포가 갖는 세포 모양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특징적인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그런 거에 이제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서 병리과 의사, 해부병리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병리과 선생님이 그 세포 모양을 보고 이거는 암인지 암이 아닌지 그거를 이제 카테고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저한테 알려주는데, 만약에 이건 암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의사소통에서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말도 길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화 시켜요. 그래서 세침 검사, 가늠 바늘로 검사를 하면 1단계부터 6단계 이렇게 로마 숫자로 주게 돼 있어요. 저한테. 그래야죠. 그래야 서로가 6단계다 그럼 뭔지 딱딱 이제 얘기가 주고받아지지. 이거를 막 자기가 이 세포의 모양은 뭐 어떻게 쓰면은 이제 도대체 이게 뭐 기준이 뭔지 이런 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베데스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카테고리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몇 단계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비진단적이라고 얘기해서 진단이 못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세침 검사를 하다 보면은 세포가 이제 뭐 낭성 성분, 그 무혹 성분이 많아가지고 세포가 좀 덜 나오던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세포가 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리과 선생님이 이거는 판단을 하시기에 내가 요만큼의 세포만 가지고는 이 혹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기가 좀 어렵다.
조금 더 많은 세포를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요만큼 가지고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는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가 일상적이죠. 통례죠. 그런데 1단계가 나와도 무록인 경우가 확실하거나 무록이라서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굳이 재검을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왜 꼭 무록인 거를 조직 검사를 하느냐, 왜 해야 되는 게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가끔 암이 이렇게 이런 낭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가끔은 무록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세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단계는 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는 그걸 제외하면 2단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2단계.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결과죠. 암일 가능성이 0에서 3%밖에 되지 않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로 가면 암의 확률이 97에서 99%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병원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99%라고 보여져요. 저희는 이제 6단계가 나왔는데 암이 아닌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단계는 수술하기 전에 진단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다. 그 왜 100%는 아니냐. 그러니까 100%는 수술해서 조직을 떼야지만 줄 수 있는 퍼센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99%가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 아니라서 그냥 2단계가 제일 좋은 거고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이렇게 숫자가 커질수록 암일 확률이 커진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문제가 남죠. 검사가 정확해야지 아무리 암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검사가 부정확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런 말 써도 되는 거죠. 정확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그래서 검사의 정확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검사든. 그거는 암을 암이라고 맞추고 암이 아닌 걸 암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거를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친 검사가 정확도가 매우 높아요. 97에서 98%까지도 나오는데 실은 요 정도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센터에 따라 한 93%. 어쨌든 이 검사는 100%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팅 검사는 보통 2번 정도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괜찮게 나왔어도 크기나 모양이 바꾸면 한 번 더 세팅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결절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세친 검사.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도처의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세친 검사.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것을 총생검이라고 보통 많이 해요. 그게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중심생검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검사는 요걸 해야 되는 결절이 있어요. 여포 종양이 의심될 때 정답을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 외에는 제가 볼 때 갑상선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여포암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지가 않거든요. 한 10%, 10에서 15%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중심생검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실은 여포 종양도 세친 검사로도 어느 정도 감별이 돼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검사예요. 근데 이 중심생검은 이게 장점이 뭐냐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직을 얻어 나오는 거라서 결국에는 절삭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직의 일부를.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니까 병리과 선생님이 이 세포 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도 볼 수 있어서 여포암 같은 경우엔 진단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건데 단점은 이게 이제 조직을 이렇게 싹 어떻게 보면 절단을 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출혈과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중심생검은
마취 없이는 못해요. 이거 마취 없이 하면은 거의 뭐 제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를 거의 생으로 낳는 것만큼 아프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큰 두꺼운 바늘을 꽂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가이드인데 거기 안에 또 바늘을 꽂고 그리고 이제 딱 조직을 얻는데 보통 한 번 말고 2번 정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할 때는 막상 안 아플 수 있죠. 근데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좀 아플 수 있겠죠. 마취가 풀리고 나면. 이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 치과 치료할 때 봐봐요. 치과 막 충치 치료할 때는 마취가 다 돼 있어서 신경 치료하고 이러면은 막 그거 할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막 아프진 않은데 집에 돌아오고 마취가 풀리고 나면 막 여기가 퉁퉁 붓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 중심 생검은 마취를 해드리고 그 이유는 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그렇고 요 총생검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깊다든지 뭐 경동맥 근처라든지 뭐 요럴 때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내지는 결절이 굉장히 혈류량이 풍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혈류가 풍부하다는 건 하고 나서 출혈될 리스크가 크다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 검사하고 출혈이 안 멈추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하면 이거를 출혈이 안 멈춰서 떼야 될 수도 있어요. 갑상선을. 암이 아님에도 조직 검사했다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중심생검을 할지 말지는 이제 경험 있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바늘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좀 가늘어서 잘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세친 검사할 때 바늘이에요. 엄청 작죠? 근데 요게 이제 중심생검 할 때 바늘이에요. 이게 큰 와이드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스프링이 있어서 우리가 딱 그걸 재고 탕 소리가 나면서 이제 조직을 얻어갖고 나오는 거죠. 언뜻 봐도 저는 지금 눈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바늘은 지금 제가 여기서 한 2m, 1, 2m 거리에 지금 모니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요 파랑색 이건 보이는데 요 파랑색 요 니드 꼭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늘다 그런 바늘이고 이제 이 바늘은 이제 두껍다 많이. 그래서 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 가는 바늘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혹에 거의 한 번 정도로 끝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 한 번 맞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취를 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우리 마취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 근데 가끔, 뭐 마취를 되게 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려요. 근데 할 필요가 없어서 제가 하진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래밤님께서 조직 검사하면 목을 절개해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조직 검사할 땐 요렇게 해요. 목 바깥에서 입안으로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그냥 목 겉으로 바늘을 이렇게 꽂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음파를 밖에 이렇게 왼손으로 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콕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목을 절개한다는 건 이제 의미는 보통 우리가 절개한다는 거는 이렇게 칼로 이렇게 찔른다는 거거든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그건 아니고 바늘로 꽂는 거니까. 아까 그 중심생검도 마찬가지로 뭐 그것도 큰 바늘이긴 하고 대바늘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그 바늘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오셔서 많이 아프냐 검사가 물어보시면 제가 참 뭐라고 대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막 각오를 너무 막 단단히 하고 오셔서 그런지 검사가 끝나고 나서 참을만 했다 그런 분도 있으시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거를 하고 거의 이제 막 진짜로 실신하시는 분도 있어요. 1년에 한 두세 명? 이렇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베이조베갈 싱콥이라고 너무 긴장을 했다가 끝났어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혈액이 쑥 빠지면 어디론가 긴장했던 게 풀리면서 환자가 살짝 이제 좀 이렇게 어지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아기를 만약에 옛날에 낳았다고 했을 때 많이 아파? 막 아기 낳기 전에 엄마가 물어보겠죠. 수술하거나 아기 낳을 때 뭐 되게 많이 아파? 물어보면 어떤 엄마, 저도 되게 많이 물어봤죠, 옛날에. 그러면 어떤 엄마들은 아유 별로 안 아팠어. 그냥 힘 몇 번 주니까는 나올 때 막 시원했어.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 정말 하늘이 노래져도 안 내와서 물어봤더니 하늘이 까매져야 나온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그래서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 역시 세친 검사를 하면 환자분한테 아프냐고 물어보면 아프긴 아프죠. 바늘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뭐 아프다 그냥 어떨 땐 그렇게 안 아프다 그러면 뭐 사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쵸. 그래서 저도 그걸 물어봐요. 그분들한테 검사가 끝나면 어떨 때 아프셨어요? 뭐 어느 정도로 아프다고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프긴 아픈데 또 뭐 그냥 뭐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을 만큼의 통증은 아니고 되게 이상한 통증이고 생소한 경험이라 공포가 더 큰 것 같아요. 제 결론은 공포스러움은 막 엄청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긴장해서 목이 강직되면 아프죠. 우리 진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엉덩이 주사 맞을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모르게 막 엉덩이 너무 무서우면 엉덩이 힘이 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그러죠. 엉덩이 막 치면서 힘 빼세요, 힘 빼세요. 막 그러면서 옆에를 막 때리잖아요. 그죠? 막 통통통통 때리고 막 그러다가 쿡 찌르면 막 이렇게 되다가 주사 넣으면 막 들어갈 때 막 아픈데 하고 나서 문지르세요 뭐 그러면은 아씨 아프긴 했는데 뭐 그냥 그러고 아팠다. 그리고 어떤 때는 조금 더 오래 아프고 어떨 때는 또 덜 아프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상선 조직 검사를 내지는 세친 검사를 권유를 받았을 때는 그 엉덩이 주사하는 바늘과 똑같은 굵기구나. 그러니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엉덩이는 좀 감각이 둔하다면 이 목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엉덩이 주사보다는 여기가 이제 들어갈 때 더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마취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하잖아요. 그럼 마취도 크림을 바르는 건 별 소용이 없고 주사로 해야 돼요. 주사기로. 그럼 똑같이 마취를 놓을 때 주사기로 고기를 찔러야 되는데 피부 마취를 할 때 엄청 아파요. 왜냐? 피부가 제일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러면 이제 막 피부 마취를 하는 그 바늘 하나나 그리고 그때는 약간 얇게 바늘이 그렇게 할 때 하는 뭐 마취나 바늘이 들어갈 때 그 바늘이나 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지금 올려주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먼저 이성현님께서 갑상선 결절이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결절 자체가 자가면역과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갑상선 염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내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자가면역 질환과 90% 이상 관련이 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셨는데 결절이 갑상선 항진증에서 잘 생기나요? 아니면 저하증에서 잘 생기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항진증보다는 저하증에서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초음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김아로마님께서 미세침 검사 기준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여쭤보셨는데요. 보통 1cm를 얘기합니다. 10mm. 그런데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 작을 때 하기도 해요. 이를테면 크기가 작은데 좀 모양이 좋지 않고 그 위치가 뭐 주요한 장기, 이를테면 식도, 기도, 뭐 목소리를 내는 신경, 내지는 앞쪽 근육 이런 데 위치가 가까운 데 위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cm보다 작을 때도 세침 검사를 하게 돼요. 특히 이제 목소리를 내는 신경이 이제 목 뒤쪽에 있는데 목 깊은 곳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토끼님 전에도 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행복한 토끼님께서 세친 검사 정확도가 99% 아닌데 97, 8%? 많이 잡아 97이고 저는 실은 어디 보고에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한 93에서 97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요.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 큰 주사기로 하는 총생검은 왜 필요한 거냐? 정확도가 높으면 필요한 거 아닌 거냐? 너무 질문이 맞으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총생검을. 근데 얘기 드렸다시피 가끔 할 때 어떤 경우에 여포 종양이 의심될 때는 총생검이 필요해요. 근데 유두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전 총생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친 검사라도 정확도가 97% 그리고 모양까지 조합을 하면 이 형태나 이런 걸 조합하면 거의 저는 총생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검사의 선호도 있을 것 같아요. 검사하는 사람이. 저는 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세친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에 아쉬움을 느낀 경우가 많이 없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총생검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총생검이 익숙하신 선생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 행복한 토끼님이 의문하신 게 맞죠. 저는 세친 검사가 정확하기 때문에 큰 주사기로 큰 그 바늘로 하는 총생검을 잘 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잘 알아들으신 거예요, 행복한 토끼님.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거는 강의를 잘 들어야만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은 제니님께서 보통 갑상선 문제는 몇 살부터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검사 받아야 할 증상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이게 정답이 없어요. 가끔 얼마 전에 저한테 9살, 10살 이런 애기도 와서 검사를 했는데, 뭐 때문에 왔냐면은 애기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목을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가 튀어나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진짜 갑상선이 좀 커져 있고 염증이 있어서 약간 부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흔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실은 소아를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고, 성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23살, 22살, 심지어 19살 이런 학생, 거의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도 암을 진단받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족력이 좀 있거나 하면은 좀 20대라도 해보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검진 같은 거 할 때 이걸 추가로 해서 하면은 크게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 같으면은 우리 애들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검진할 때 매년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한 번도 안 해봤다면 검진을 시작할 때 그냥, 요새는 직장 검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무조건 해보라고 할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였냐면은 어머니가 되게 조그만, 적절하게 수술하기에 딱 좋은 정도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돼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군대를 가신대요.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애가 어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암이니까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봐 달라고 아드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아들이 되게 젊었어요. 20살? 이렇게 해서 특전사를 들어갈 예정이래요. 몸이 너무 좋아요. 운동을 많이 해갖고 헬스 몸이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목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초음파를 했더니 그게 안 좋은 거였죠. 근데 이제 이 학생과 어머니는 나이가 젊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운동하면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지잖아요. 어깨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목도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보다는 조금 더 심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으면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글쎄, 영양제일님께서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 다 주죠.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다 줄 수 있어요. 심각하게 안 좋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갑상선에 영향이 없고요. 그런 거 말고 뭔가 내가 입원해서 막 항생제를 오래 맞을 정도로 안 좋은 상태일 때는 갑상선 기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 영향을 주는 딱히 알려진 기저질환은 없고 그냥 갑상선 질환이 이제 그렇게 생기는 건데 우리가 흔히 만성질환이라 그래서 만성질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혈압, 당뇨 뭐 이런 거는 영향을 안 준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그거랑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쉐그렌 같은 거 자가면역 질환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질환들이 다 자가면역 질환들이에요. 그거는 갑상선 질환이 기능 이상 질환들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들은 문제를 줄 수 있어요. 답이 되셨기를 바라고 소니님 손흥민 선수 좋아해서 소니인가요? 남자 목젖이 유난히 남들보다 큰 경우에도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나요? 아니에요. 목젖은 목 안에 있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목젖이 이제 편도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고, 갑상선은 아예 그 목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엔젤님. 갑상선 검사는 혈압 검사와 초음파를 함께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기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갑상선 혈액 검사를 하는 거는 기능 이상이 있는 거,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하는 거를 검사할 때 필요한 거고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봐야 되실 분들은 피로하거나 머리가 빠지거나 뭐 체중이 빠지거나 뭐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런 증상으로 이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요. 피 검사가 정상이라고 해도 나쁜 거 암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를 하는데 암이 있어도 혈액 검사는 정상인 경우가 99%예요. 그래서 제가 암을 진단을 해드리면 작년에도 검진을 했고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럼 결과지를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하면은 그땐 초음파가 아니고 혈액 검사가 정상이었던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혼동하시는 거죠. 갑상선 피 검사로 갑상선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예 별개예요. 그래서 목적이 내가 이제 피로감이 있고 뭐 이래서 해보고 싶을 때는 이제 혈액 검사가 더 메인이겠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암인지가 궁금하다, 내지는 기능 이상이 이미 있다, 그러면 초음파가 필수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 증상 없는데 나는 암이 궁금해요, 암이 나한테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피 검사보다는 초음파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별개인 거죠. 별개인 건데 갑상선 검진을 할 때는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초음파는 보통 본인이 애를 써서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추가를 해야지만 검사를 해주지, 또 비용적인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검진에서는 주로 혈액 검사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가 봐요. 강나영님께서는 갑상선 양성 결절 치료는 내분비내과에서 하나요? 내분비 내과에서도 하고, 외과에서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분비 내과에서 하죠. 결절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아침 햇살님께서 어릴 때 갑상선 문제가 있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잘 챙겨줘야 돼요. 만약에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경 발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기능 저하 자체가 애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대사를 좀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항진증도 엄청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진증이 소모적인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진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애들은 체중이 느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같은 성인은 체중이 고정돼 있잖아요. 자기 이제 내가 에버리지에 몇 킬로 나가는 게 있는 건데 그 이상의 업다운이 있으면 이상하다는 걸 어른이 인지하는 데 비해서 아이들은 자기 고정된 몸무게가 없죠. 성장기는 계속 몸무게가 늘어가는 게 정상이니까. 근데 항진증이 있어서 막 이게 소모적으로 체중이 빠지면 아이는 키는 크는데 살이 안 붙거나 근육이 안 붙거나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내가 지금 커서 빨리 살을 찌워서 그걸 다시 키로 올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좋지 않으면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표준 몸무게. 애가 몸무게가 너무 안 늘어도 좋진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엔젤님께서 또 하나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장님, 그럼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나요? 자, 이거 예방을 하려면 병의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조절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뭐 폐암막은 담배 피고 있는 사람이 폐암 안 걸리려면 담배 끊으라고 한다든지 뭐 이럴 텐데 갑상선 기능 이상 질환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기가 자기 갑상선을 파괴하거나 자기가 자기 갑상선을 항진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질환.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미리 찾아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아빠가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이게 자가 면역 이런 것도 일종의 유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빨리 찾아내서 진단을 해주고 그에 맞는 치료를 적절히 해준다고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할 뭐 가끔 이제 갑상선에 좋다는 게 뭐 비타민 D,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크롬 그것도 몸에 갑상선의 기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 받지 않기 이런 것들이 또 다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현님께서 미역이나 해초 섭취량이 갑상선 질환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미쳐요. 미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미친다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해조류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삼면이 바다고 이 해초가 이제 바다에서 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해조류 섭취가 많고 요오드 섭취. 그러니까 이 해초나 미역이 자꾸 갑상선과 얘기가 같이 되는 이유는 요오드가 포함되어 있는 그 그거기 때문에 음식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오드 섭취 과다 지역이에요. 보통 WHO가 이제 권장하기를 하루에 15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이제 조사를 한 거 과거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00에서 500인가 뭐 그렇게 먹고 있는 500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권고량의 한 3배, 4배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오드를 부족하게 먹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거를 이제 사람을 갖고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을 가둬놓고 막 미역을 많이 먹여 막 그래서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비인륜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갑상선 기능과 미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한 10년, 20년쯤 전에 다시마 다이어트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연배가 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마를 환으로 막 간 거예요.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든 거예요. 알약으로. 그러면 그게 뱃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뿔잖아요. 그럼 포만감을 주잖아.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로 한때 이제 자연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엄청 유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살을 빼려고 먹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살이 막 찌면서 붓고 이래가지고 병원을 찾아와서 봤더니 그런 사람 피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엄청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안 거죠. 아, 단기간에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구나. 그때 이제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경험으로 안 거죠. 내분비에서. 아, 단기간에 과량의 요오드를 섭취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요 갑상선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해조류 많이 드시지 마시라고 우리나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 요오드 섭취 과다 지역이라서 이런데 저쪽 브라질, 또 독일의 내륙, 그다음에 미국의 내륙 이런 지역은 또 이렇게 스테이키만 먹지, 고기만 먹지, 육류만 먹지 해조류를 잘 안 먹나 봐요. 그리고 미역국 먹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사람들은 또 요오드가 결핍한 나라인 거라.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또 언제 또 문제가 생겼냐면 그렇게 결핍으로 살다가 이 해초류 같은 소금이 또 이제 고급 소금으로 또 브라질인가 어디서 유행을 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음식물에 이제 비싼 소금이라고 해조류, 그러니까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었겠죠. 그 소금에는. 그거를 막 해서 먹었더니 또 이 브라질 사람들이 원래 잘 안 먹던 사람인데 또 먹으니까 또 그 사람들도 또 안 좋아졌다는 그 연구 보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오드가 너무 많거나 자기가 그 생활 환경이 그 베이스대로 살다가 뭔가 식습관이 달라지는 거는 갑상선 기능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를 연구를 이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현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 섭취량이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사람에겐 또 영향을 안 미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또 그 시절로 얘기를 해보자면 다시마 환을 먹어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병원에 왔지만 대다수는 문제가 없어서 병원에 안 오고 살도 잘 빼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겐 또 다량으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뭐 음식을 갖고 연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론은 영향은 미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할게요. 이게 뭐야, 투님이신가? 이게 111이신가? 그 분께서 안녕하세요. 갑상선 초음파를 한국은 여러 과에서 검사가 가능하다는 건 알지만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더 전문 전공인 것을 알고 싶어요. 초음파사가 흔히 초음파 기사님이 하시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쵸. 저는 이제 기사가 하실 수 있죠. 하시는 곳이 있죠. 그런데, 가능하면은 이제 초음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는 검사죠. 그죠? CT나 MRI 이런 거는 통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뭘 조작하는 건 사람한테 뭐 거기 누이고 이렇게 좀 이게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주고 뭐 혹시 필요하면 피 검사할 때 이거 라인해서 뭘 약을 넣고 이런 거지만 찍는 거 자체는 기계가 하는 데 비해서 초음파는 전적으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실력에 의해서 되게 좌우가 돼요. 그래서 초음파 기사님이시라고 해도 잘 보시면 아주 경험이 많고 베테랑이시고 하시면 잘 볼 수 있을 거고요. 어쩌면 경험 없는 의사보다도 더 어쩌면. 그런데 초음파 기사님이 단독으로 하는 건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사가 슈퍼바이즈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의료법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기사님이 하셔도 그거를 최종 검토는 사람이 하는 의사가 하는데 그 초음파 처음 사진 자체를 잘 찍어줘야 돼요. 근데 왜냐면 안 찍으면 있었는데 없었던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못 보고 지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전문 전공이 아무래도 많이 했던 사람이 그거에 전공이 붙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더 경험이 많고 좀 더 초음파를 볼 때 실수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초음파는 어쨌든 경험이 많고 뭐라고 해야 될까? 경험이 많고 전공인 곳에서 보는 것이 갑상선 초음파뿐만 아니라 모든 초음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복부 초음파도 볼 수 있죠. 저 내과 의사고 뭐 복부도 알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안 보죠. 왜냐하면 어설프게 봤다가 놓치면 제가 뭐 병이 있는 걸 찾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진료를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사님이 하시는 곳이더라도 기사님이 아주 능숙하고 뭐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고 적절하게 의사의 슈퍼바이즈가 되는 병원이면은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고, 의사라고 해도 경험이 없으면 또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질문을 조금 하나가 더 마지막으로 진짜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친할머니가 갑상선 수술을 하셨고 아버지가 갑상선 미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누나도 혹이 발견됐습니다. 설마 나도 하는 말이 불안한데 저한테도 문제 발생 배제할 수 없나요? 문제 발생 가능성 없어요. 문제 배제할 수 없어요. 당장 가보시죠. 왜냐하면 미분암은 잘은 모르지만 처음부터 미분암이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갑상선 암인데 오랫동안 모르는 채로 몸에 있다 보면은 이게 미분암으로 바뀝니다. 근데 갑상선 암이 매우 예후가 좋아요. 갑상선 암은 뭐 그래서 착한 암이다, 뭐 안 죽는다. 그러니까 과잉 진단도 하지 말고 과잉 치료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아크님 아버님처럼 미분암이 진단돼 버리면은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경우에는 진단하고 수술할 때까지 병이 너무 빨리 진행해서 수술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안 좋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아버지가 그러시다고 꼭 자식에게도 가란 법은 없지만 해봐야죠. 무조건 해봐야죠.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헤비 스모커, 담배를 엄청 많이 피우셨거든요. 전 담배를 안 펴요. 우리 형제들은 다 안 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은 폐암 걸릴 확률이 낮지만 그래도 저는 갑상선 검진보다도 암 검진보다도 더 빨리 폐암 검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족력이라는 거를 있으면 뭐 우리나라 너무 검사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누나도 뭐 혹이 있다고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데 그걸 왜 아무도 뭐 요새는 초음파 해보지 않으면 만져져서 안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크님은 적극 권해드립니다. 검사해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잠깐만. 김수정님께서 한번 반갑다고 하셨는데 깜짝 놀라셨다고.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진료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이 생기면 정성껏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분비 대사내과 이은정이었습니다.